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를 만듭니다. 군대에 가서 수류탄을 한 번이라도 던져본 사람들은 폭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상의 폭발이 수중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중의 환경은 공기 중과 다르기에 수중 환경에 맞추어 수중 무기는 개발되어 왔습니다. 표적 선박을 격침시킬 수단은 우선 함포나 유도탄 등이 있는데 이는 육상의 공기 중 폭발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철갑탄을 이용해서 관통시키거나 고폭탄을 이용해서 내부 폭발을 시키고 2차 폭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유도탄이나 포탄으로 표적 선박을 반토막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보다 훨씬 위력적인 무기가 수중 무기입니다. 수중 무기에는 선박 아래에 부착하는 부착용 폭탄이나 수중의 지뢰라고 할 수 있는 기뢰, 그리고 수중의 유도탄 같은 어뢰가 있습니다. 이들 수중 무기로 적 함선을 침몰시키는 방법이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중 폭발이 공기 중 폭발보다 표적 함선에 훨씬 큰 충격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중 무기 개발자들이 수중 폭발 시험을 해본 결과 직접 부착해서 터지거나 충격해서 터지면 선박에 한두 개 수밀 격실이 침수가 되지만 폭탄이 표적 선박의 선저 아래 몇 미터 이격에서 터지면 선체에 가공할 만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로버트 풀턴은 표적 선저 아래에서 비접촉 폭발 시험을 해서 발표하였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된 1805년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중에서 표적 선체 아래 이격된 곳에서 어떻게 폭탄이 터지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접촉 신관은 부딪히는 충격으로 작동하면 되었지만 부딪히지 않아도 표적 가까이에서 터지게 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충격으로 터지는 충격 신관에 상대하는 개념으로 충격이 없이도 터지는 신관을 감응 신관이라 합니다. 이러한 감응 신관 중 자기 감응이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배는 쇠로 만들기에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가까이 오면 자력이 커지고 멀어지면 줄어든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표적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터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차 대전 중인 1918년 영국은 유보트에 대응하여 최초로 자기 감응 기뢰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독일이 보다 성능이 향상된 자기 감응 기뢰를 사용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부에서는 잠수함의 어뢰가 중장갑으로 만들어진 전함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영국, 독일은 배 아래에서 어뢰를 폭발시켜 배를 두 동강 내어버리는 자기 감응 어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 모두 2차 대전 초기에는 자기 신관 작동에 기술적 문제가 있어 주로 충격 신관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신관 문제는 1942년 초에 해결되어 2차 대전 종전까지 미국과 독일 모두 자기 신관 어뢰를 사용하였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어뢰의 기능이 더욱 향상되고 감응 방법도 더욱 확대되어 기존의 자기 감응뿐 아니라 음향 감응, 압력 감응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대수상압용 중어뢰에는 이러한 감응 어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수상압용 어뢰는 어떻게 하면 표적 선박을 직접 맞추지 않고 감응을 확실히 해서 표적 선박 중앙 아래에서 터지게 하여 선박을 두 동강 낼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되어 왔고 그러한 어뢰가 오늘날에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격 신관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이 부두에 정박해 있거나 할 때 충격 신관을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충격 신관과 감응 신관을 같이 사용하지만 감응 신관을 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중에서 표적과 직접 부딪혀 폭발하지 않는데도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수중에서 접촉 폭발보다 비접촉 폭발의 충격이 더 큰 것은 실험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 해군의 논문 등 수중 폭발 관련 발표 자료를 보면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열은 물을 기화시켜 고압가스 버블을 만들면서 이 충격파가 바깥쪽으로 전달되면서 표적에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버블은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버블젯이 되어 선체에 충격을 주고 물속에 발생했다가 없어진 버블의 공간은 저압이 생기는데 버블젯으로 들어올린 선체의 가운데가 저압 쪽으로 처지면 결국 배를 반으로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스 버블이 주위 압력과 평형되는 과정에 반복적인 수축 팽창의 펄스가 발생하여 선체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체에 충격을 주는 힘은 충격파와 버블젯, 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 무기는 표적을 파괴할 때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표적을 관통하거나 표적을 직접 맞추어 터지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중에서는 직접 표적을 뚫거나 맞추지도 않는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물이 공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폭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수중의 음속은 공기 중 음속보다 약 5배나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력도 훨씬 큽니다. 따라서 공기 중 폭발과 수중 폭발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폭약 양에서 수중 충격파의 폭발력이 공기 중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 공기 중 폭탄은 표적을 맞추어야 파괴력이 크지만 수중 폭탄은 표적과 떨어진 수미터 아래 이격되어 터지는 것이 파괴력이 더 큽니다. 세 번째, 공기 중에서 폭탄이 터지면 열과 파편으로 직접 피해를 주지만 수중 폭탄은 폭발력이 버블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뿐 직접적인 열과 파편으로 표적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버블젯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블젯 어뢰란 무엇일까요? 버블젯이란 수중에서 폭발하면 버블이 물속에 생기고 압력차로 인해 버블이 위쪽으로 올라가며 버블이 수면에 도착하면 붕괴되면서 높은 분사 에너지가 되어 물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 물줄기가 파괴된 배의 틈 사이로 올라가면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잘못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버블젯 어뢰는 버블제트 현상을 통해 공격하는 대잠수함용 무기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수상 표적에 충격을 주는 힘은 충격파와 버블의 파동입니다. 이러한 힘이 버블젯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버블젯은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수면 위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지 어뢰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또 잠수함 표적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잠수함 표적 근처에 폭래나 어뢰가 터지면 스팀 버블의 충격파와 펄스에 의해 표적 잠수함 선체는 손상을 입고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버블은 수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에너지가 소진되어 수면 위로는 버블젯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블젯 효과는 주로 수상 표적에 대한 폭발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북한은 버블젯 어뢰를 만들 기술이 없는가? 라고 물어보는 이도 있는데 이는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버블젯 어뢰라는 말 자체가 없고 물속에서 어떤 폭탄이든지 터지면 버블젯이 생깁니다. 북한이 감흥 어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질문은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오늘날까지 감흥 어뢰의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수많은 시험 결과가 축적되어서 어느 나라의 기술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 오늘날 사용되는 대수상함용 어뢰는 감흥신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어뢰가 일반인들에게 잘 각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수중 폭파에 대해 접할 기회가 드물고
1948년 2차 대전 종전 후 실전에서 잠수함 어뢰로 수상함을 격침시킨 경우가 단 3차례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3차례는 1971년 인도 파키스탄 해전에서 파키스탄 잠수함 항고로함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된 인도의 쿠크리함과 1982년 포클랜드 해전에서 영국 잠수함 컨커러함 어뢰 공격에 의해 격침된 아르헨티나 제너럴 벨그라노함, 그리고 2010년 천안함의 경우입니다. 잠수함이 수상함을 공격하는 어뢰는 2차 대전을 통해 충분히 위협적임을 입증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큰 위력으로 수상함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